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지가 3주가 다 돼갑니다. 효과가 있는 건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의 부담으로 지목되는 건 전세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시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15 대책 3주가 가까워집니다. 토호제가 핵심이었고요. 좀 집값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상승률 많이 둔화 이런 게 확실히 좀 보입니까? 상승률이 둔화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거래량이 일단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토막이 났거든요. 10분의 1.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르고 있다가 답변이고요. 아직도 오르고 있다? 상승률이 낮아졌을 뿐이지 예. 상승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미미하지만 신고가 갱신은 계속 되고 있고 예.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은 꼭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아마 신고가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좀 예. 어려운 지역들은 조정이 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도 50% 정도만 올랐었고 50%는 오르지 않았었는데 예. 서울에 이렇게 좀 외곽 지역들, 분들이? 저렴한 지역들은 조금 아직도 조정이 되는 폭이 좀 있고요. 예. 서울의 중심지들은 여전히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거래는 꾸역꾸역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네. 거래량이 10분의 1 줄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 줄었다 그러면 선호 지역은 좀 거래가 되지만 선호 지역이 아닌 곳은 거의 거래가 중단됐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겠네요. 일단 개수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구당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10개에서 200개 정도 거래가 되고 10개에서 20개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은 큰 숫자로 줄어든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지역들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시세가 저렴한 지역들은 집을 팔아야지 거래가 되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더 줄고 있다. 그나마 좀 시세가 높고 인기가 많은 지역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대책의 핵심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호제로 딱 묶어놓으니까 경기도에서 그 토호제를 피한 곳, 이게 구리, 동탄, 김포가 그걸 피했는데 여기는 집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풍선 효과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풍선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리하고 동탄은요. 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조금씩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외곽 지역과 이번에 경기도에서 12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들도 지정이 됐는데 구리하고 동탄은 오르고 있었거든요. 지정이 안 돼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히려 이제 또 비규제로 이게 또 규제 지역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풍선 효과까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고 김포는 최근에 분양이 한 2건이 있었어요. 신규 분양이.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분양 청약률이 좀 이렇게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분양한 것들은 다 완판이 될 것 같아요. 1순위에서 거의 다 끝났고 2순위까지 넘어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싸지도 않았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청약이 높았느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대출. 그리고 이제 이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호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원, 도봉, 강북 이쪽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토호제로 묶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아주 극단적인 주장도 좀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토호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토호제 묶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토호제로 지정하게 되면 1년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1년. 그래서 또 1년 동안에 거래가 더 안 될 것이고 아마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지역 구청장님은 지금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들도 국민의힘 쪽이에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도강 금강구 쪽은 또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지역구별로도 조금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아야지 일단 먼저 팔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돈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도 받아야지 이쪽에 계약금을 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팔리질 않다 보니까 이사 가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무조건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집을 팔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선호 지역은 그래도 거래가 꾸역꾸역 된다고 하는데 선호 지역 하면은 강남 3구, 용산구 전에부터 이제 토지가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는 15 대책 이후에는 거래가 뭐 거의 전무하다. 네. 제로에 가깝다 뭐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면요 신문 기사에 나와요. 참. 특별한 케이스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없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세고 시세가 높은 곳은 신고가 갱신 대비 신문에 나오고 이쪽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됐다. 기쁜 마음에 이제 아마 지역 신문에서 신문에 기사에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책적으로 한꺼번에 붙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게 사고 팔구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는 풀어야지 거래가 원말이 될 텐데 저도 걱정이고 예, 저도 지금 공공세미나 계속 불러다니고 있는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또 갈 텐데 또 얘기를 할 텐데 고개는 끄덕여 주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실지는. 그러니까 한번 토지를 묶이면 1년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유예 기간이라 그 해당 기간이 1년 후까지 일단은 이번에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 지정한 것은 1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불편한데 구청 직원들도 죽을 맛이라 그러더라고요. 서류 준비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건 이제 제 지인이기 때문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평소 때 이걸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다른 업무 바쁘거든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인데 강서구. 한 명을 지정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막 수십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문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장 찍어주면 안 되고요. 이게 이분이 다른 데 집이 있는지 투기성이 있는지 이거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분이 이 업무도 아니에요. 다른 업무가 메인인데 다른 업무가 있는데. 예, 이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과로 때문에 눈이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이렇게. 사려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고 궁금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람들도 뭐 얼마나 지금 궁금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허가를 신청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래요? 2주에서 한 달이 걸릴 텐데 그럼 거래가 또 안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밀리는 거죠. 수요 해석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불편, 사는 사람도 불편, 이 접수를 받는 구청 직원들도 불편,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로 인해서 집값을 잡으려 했더니 월세 난린만 속출한다. 하긴 뭐 대출이 지금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실거주 해야 되니까 전세 물건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크다. 지금 임대차 시장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이게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좀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첫날부터 실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가로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한 건이 거래되면은 임차 세대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물건들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이고 그나마 몇 건 없었던 월세 물건들도 이제 시세가 올라가죠. 이제 이분들도 결국은 이제 수요는 많은데 이제 매물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세든 월세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좀 매물들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로 가야 될 분들이 받는 부담과 영향과 피해가 이게 지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지속이 좀 되면 괜찮겠지만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가로 실거주하는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안 가거나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사 못 가도 그냥 눌러 살면 되니까. 근데 임차로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연장도 안 돼요. 4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분들은 입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급지는 못 가죠. 물건도 없고 비싸기 때문에 하급지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임차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쪽에 간다 하더라도 그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도 전세가 줄은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났는데 시세를 더 올려줘야 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요. 이번 기회에 그냥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비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혜를 본다고 할까요? 예. 풍선 효과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태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을 옮기거나 상품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 비규제 지역 가서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제가 개수가 많아 보이지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밀려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런 분들이 느끼는 원하는 주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탈감, 피해감도 좀 상실감도 크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는 한 11년 정도 거주하고요.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도 아무리 적어도 한 4년 정도 거주하거든요. 예. 이제 4년 정도 거주하면 보통 다시 그 지역 내에서 입지를 택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학자녀 연령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로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 학군이 좋은 데들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임차 비율이 높거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은 이제 한 10년 정도 전을 사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인 것이죠. 그러네요. 아마 이제 학군 때문에 그 라이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요. 또 이번 10.15 대책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현장일 것 같습니다. 이주비 대출 40%로 축소됐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제한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요구인데 그것과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을 줄이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 정책을 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문제도 의외의 결과인 것들이고요. 정비 사업이 진도가 안 나는 것들도 기대 안 했던 역효과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정비 사업 구역들이 그냥 그 입주민들 그대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원주민들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섞여갖고 적당히 진도가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은요 돈이 별로 없어요. 적당한 피가 쌓이면 중간에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정비 구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안 되고요. 재개발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로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을 본의 아니게 두 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번 청약 당첨된 적이 있는데 5년이 안 지난 사람들은 청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이 지역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 조합원들이 되게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규제가 워낙 많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게 좀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냥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못 팔잖아요. 못 팔면 이제 사업 시행까지 가게 되면 청산을 받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최대한 뒤로 미는 거죠. 뒤로 미뤄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정권이 미룬다. 바뀔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바뀔 때까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더 진도가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단계를 점점 늘려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진도가 나갈 수 있게 이 좀 어떻게 보면 돈이 없거나 정산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피를 받고 팔았으면 하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는데 도덕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재산권이 지금 행사가 제한되는 셈이잖아요. 이 그렇죠.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제도가 바뀌거나 뭐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미룬다. 그러면 정말 공급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서 나중에 제도가 좀 완화됐을 때 그때 조금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이 좀 그 단계별로 늦추려고 하는 조합원들이 있고 또 여기다가 공공에서는 공공기여랑 뭐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것들을 완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문제도 있고 내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생겨서 정비 사업은 계속 아마 좀 딜레이가 될 것 같다 예측이 됩니다.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뭐 보유세를 강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직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바뀐다면, 이 부분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중과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공시지가, 뭐 현실화율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중 삼중 부담이 돼서 좀 놀래서 파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예. 2020년도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1주택자들이거든요. 1주택자들한테 이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1차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공시가율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공시가율은 그대로 예. 69%, 그죠? 예, 아파트. 근데 이제 문제는 시세가 올해 대부분 강남 지역들이 40%, 5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율을 50% 올린 것만큼 이제 내년 세금이 부과가 될 거거든요. 아, 공시가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마아파트가 전용 8사가 있는데 좀 최초로 보유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휴, 내년에.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그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은 1,500만 원, 2,000만 원 낼 텐데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갖고 가는 것들이고 감당 못하면은 이제 팔 텐데 아마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보유세를 내면서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1주택자들은. 예,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팔았을 경우에 다음에는 그 계약 주고 절대 사지 못합니다. 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세 부담이 실제 세금이 바뀌지 않아도 만만치 않게 올라간다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